1974년 11월 뉴욕의 외곽 아미티빌 마을의 저택에서 온 가족이 끔찍하게 죽은 사건이 벌어졌다. 범인은 가족 중 한 명인 로날드 드페어. 그는 경찰서에서 알 수 없는 소리에 끌려 가족이 악마로 보였다고 자백했다. 1년 후 아미티빌 저택으로 이사온 루츠 가족. 하지만 그때부터 미스터리한 일들이 벌어진다. 알 수 없는 소리와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 바닥엔 발자국이 찍히는 등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 결국 초자연 현상 연구가 워렌 보브를 불러 집안 곳곳을 촬영했는데 그들의 사진 속에서 발견된 의문의 소년, 바로 살해당한 가족의 아들이었다. 이 믿을 수 없는 실화는 30년 후 다시 우리를 찾아왔다. 저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인간은 고대로부터 두려움을 갖고 살았고 불안과 공포라는 감정은 인간의 본성에서 가장 원초적인 부분이다. 영화에서도 공포를 집중적으로 다룬 장르들은 영화사 초기부터 존재해 왔으며 대중들은 가상 현실에서 벌어지는 자극을 통해 일상 탈출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왔다. 일반적으로 호러 영화란 의도적으로 관객의 근원적인 공포를 건드려 부정적인 정서를 일으키는 영화를 말하는데 살인과 범죄를 소재로 한 스플래터 영화, 얼굴을 가린 살인마가 등장하는 슬래셔 영화, 초자연적인 현상을 다룬 오컬트 영화로 나뉘며 심령 호러와 좀비, 뱀파이어 등 주요 인물에 따른 분류도 가능해 호러 영화 안에는 다양한 또 다른 장르가 존재한다. 최초의 호러 영화는 1910년 에디슨 컴퍼니가 제작한 프랑켄슈타인이다. 사실 이 영화는 1994년 최초의 네거티브 필름이 발견될 때까지 정확한 존재가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발견 직후 소설 프랑켄슈타인의 저자 메리 셜리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인 영화 구성과 완전한 스토리 라인을 가진 최초의 호러 영화로 평가받았다. 호러 영화의 진정한 전성기는 1950년대부터 시작된다. 당시 거대 메이저 영화사의 극장 지배가 사라지고 독립영화 제작이 증가하면서 SF와 함께 호러에서 상업성을 발견한 것이다. 이때 등장한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사이코와 로저 커먼 감독의 어셔가, 울프 릴라 감독의 저주받은 도시 등은 신선한 소재와 치밀한 각본, 탄탄한 짜임새로 호러 마니아들에게 극찬을 받았고 1970년대에 등장한 영화 엑소시스트는 호러 영화로선 이례적으로 1억 6,500만 달러를 벌어들인다. 하지만 호러 영화의 전성기는 아이러니하게도 몰락의 원인이 된다. 원작에 도전한 속편들은 비명과 피해 축제에 만족하는 싸구려 B급 영화로 전락했고 마니아들을 제외한 대중들은 등을 돌렸다. 1980년대 이후 등장한 수많은 호러 영화 시리즈물들은 개봉도 되지 못한 채 비디오 시장으로 직행하는 신세가 됐고 메이저 영화사에서도 더 이상 취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1996년 호러 붐을 되살려낸 작품이 등장하는데 바로 영화 스크림이다. 이 영화는 기존 호러 영화들을 도배하던 고신 대신 마치 살인 게임을 보는 듯한 지능적인 전개와 고스트 페이스라는 악당을 등장시키면서 엄청난 인기를 얻는다. 1,500만 달러의 제작비를 투입한 스크림은 미국에서만 1억 달러, 전 세계적으로 1억 7천만 달러의 수익을 낸다. 뿐만 아니라 10대들의 호러 영화와 성인 취향의 정통 공포 영화까지 깨어나게 했고 영화 제작자들에게 호러라는 장르가 대중들에게 충분히 어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줬다. 2000년대 이후부터는 1980년대 공포물들의 리메이크나 프리퀄 등의 비교적 안전한 선택을 하거나 일본을 필두로 한 아시아 호러 영화 제작이 눈길을 끌고 있다. 또는 대규모 자본이 투입된 퓨전 호러 영화, 반대로 저예산으로 제작하거나 극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페이크 다큐멘터리 형식을 빌려오는 등 다양한 모습의 호러 영화들이 등장하고 있다.
과거 헐리우드 내에서 저예산으로 제작되는 B급 영화에서 오늘날 메이저 영화로 당당히 살아남은 호러 영화. 불확실한 세상을 마주하고 있는 인간에게 말하기 힘든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한 스크린 속 호러는 계속될 것이다. 정적을 깨는 전화벨 소리. What? Welcome home, Sydney. I'm gonna get you 수상한 now. 박수 소리가 들리는 옷장. 자신 외에 다른 존재를 비추는 거울까지. 호러 영화는 일상과 가장 밀접한 공간과 장치들을 빌어 극한의 공포를 선사한다. 이는 인위적인 설정으로 과도한 잔인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이 가장 공포스럽고도 두려운 공간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줌으로써 특별한 효과 없이도 관객들의 공감을 끌어낸다. 익숙한 것을 낯설게 하는 호러 영화의 전략은 환상과 폭력의 극단적인 체험을 통해 사람들의 욕망과 죄의식, 본능, 원초적 감각을 들춰내기 때문이다. 호러 영화에서 빠질 수 없는 단골 아이템은 거울이다. 거울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닌 반대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혹시 저 안에 다른 세상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을 품게 또 다른 공간으로 이해하게 하고 나아가 새로운 세상과 연결하는 통로로 인식하게 한다. 거울에 대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 호러 영화는 2000년대부터 한층 더 구체적인 모습을 띠며 미스터리하면서도 공포스러운 매개체로 등장했다. 2003년에 제작된 영화 거울 속으로는 자신과 또 다른 자아가 거울을 통해 투영됨으로써 가장 두려운 존재는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며 그로 인한 공포를 극대화시켰다. 이 외에도 영화 인시디어스 두 번째 집에선 거울을 보다 자신 안에 있는 영혼을 발견하게 되고 영화 오큘러스에 나오는 거울은 계속 보고 있으면 사람들을 홀려 기이한 현상을 유발하는 결정적인 물건으로 등장한다. 마지막으로 호러 영화를 더욱 공포스럽게 만드는 비밀은 사운드에 있다. 가장 무서운 영화라 하더라도 음향 없이 영화를 본다면 아찔한 공포는 느낄 수 없다. 즉 호러 영화에서 공포와 스릴을 주는 절대적인 부분은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청각에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영화 여고괴담에서 이런 사실이 잘 드러난다. 극중 윤재이가 복도에서 스크린 앞으로 빠르게 다가오는 장면에서 움직임에 맞춰 나오는 사운드는 호러 영화 사운드의 진수를 보여준다. 영화 컨저링에서는 곳곳에 배치한 의민의 박수 소리로 관객에게 심리적인 공포감을 선사한다. 오직 관객의 청각만을 자극해 공포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운드는 호러 영화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장치이자 비밀인 셈이다. 호러 영화 속에 숨어있는 장치들은 사람들의 무의식에 존재하는 근원적인 불안감을 최대한 자극하며 보이지 않는 공포의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호러 영화를 통해 확인하고 싶어하는 진짜 비밀일지도 모른다. 때론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이 현실에서 벌어진다. 호러 영화 역시 믿기 어려운 현실에서 모티브를 얻어 실화라는 이름을 달고 영화로 제작돼 관객들에게 심한 충격을 주기도 하는데 픽션과 논픽션의 경계를 허물며 현실에까지 파급력을 미친 호러 영화 속 실화는 어떤 모습일까? 2003년 전 세계를 일본의 공포 속으로 몰아넣은 영화 주온과 브루지로 미국 박스 오피스 1위를 차지하며
헐리우드의 눈길을 사로잡은 영화감독 시미즈 다카시. 평소 인간의 사후 세계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3년 후 영화 환생으로 돌아온다. 탄탄한 스토리와 생각하지 못한 단전, 그리고 소름 끼치는 전율이 느껴지는 음악으로 일찍이 기대를 모았지만 이 영화가 화제가 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영화는 사후 세계 연구에 빠져있는 오모리 교수가 가족과 함께 오스카 근교 호텔로 여행을 떠나면서 시작된다. 하지만 얼마 못 가 평온에 있던 호텔은 죽음의 호텔로 변한다. 오모리 교수는 인간의 사후 세계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호텔 안에 11명을 살해하면서 섬뜩한 현장을 8mm 카메라에 담는데, 이 모습은 오래전 일본을 경악하게 만들었던 가족 집단 살인 사건과 닮았다. 서로 죽음을 다짐하고 여행을 떠난 가족은 목적지에 도착한 후 가장에 의해 살해된다. 마지막으로 가장은 스스로 목을 매 목숨을 끊었고, 사건 현장에는 죽음의 기록이 담긴 녹음 테이프만 남겨져 있었다. 실제 시미즈 다카시 감독은 영화를 제작하는 동안 이 사건을 참고했다고 말했다. 호텔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사건이 발생한 점, 녹음 테이프 대신 8mm 카메라를 이용하긴 했지만 죽음의 과정을 남겼다는 점은 실제 사건과 비슷하다. 집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실화를 바탕으로 생생한 공포를 전한 영화는 또 있다. 바로 영화 아미투의 호러와 컨저링이다. 두 영화의 공통점은 잔인한 사건이 벌어진 장소가 집이라는 점, 가족들이 악령과 접하게 된다는 점, 매일 같은 시간에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는 점, 가족 중 한 명이 자신의 가족을 죽이려고 한다는 점이다. 이는 실제 사건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먼저 가족 중 어린아이가 정체모를 존재와 접촉이 있었다는 점이다. 영화 아미투의 호러의 실제 주인공인 루츠 가족들은 집에서 돼지와 비슷한 형상의 괴물을 목격하는데, 이때 저 괴물은 내 친구 조디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후 집에 놀러온 친척이 잠을 자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는데 그의 입에서 나온 이름도 조디였다. 아무도 조디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음에도 조디란 이름을 정확히 불렀다는 점이 가능한 일일까? 영화 컨저링에서도 역시 실제 주인공인 페론 가족 중 막내 에이프릴이 직접 유령 소녀를 봤다며 친구로 지냈다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온다. 영화 아미티빌 호러의 실제 사건에선 새벽 3시 15분에 루츠 가족이 자주 잠에서 깨 괴물을 보거나 기이한 사건들을 겪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시간은 로널드 드 배우가 악령의 지시를 받고 가족을 살해하기 시작한 시간으로 알려졌다. 영화 컨저링의 모티브가 된 사건에도 매일 새벽 3시 7분에 집안의 모든 시계가 멈췄다고 한다. 가족들은 이 시간에 이상한 소리를 듣거나 이유 없이 물건이 깨지고 의문의 존재를 목격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두 사건 모두 초자연 현상 연구가인 워렌 부부의 사건 파일 중 가장 미스터리한 실화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최근엔 영화 컨저링의 실제 주인공인 페론 가족의 모습이 공개되면서 또 한 번 사람들을 공포의 동안으로 몰아넣었다. 거짓말이라고 믿었던 공포가 현실에서 일어난 실화라면 사람들이 느끼는 충격은 배가 된다. 그리고 호러 영화는 이것을 노린다. 최강의 공포는 사람의 상상 속이 아닌 실제 상황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제작된 수많은 호러 영화엔 등장과 분위기만으로 관객을 압도한 호러 캐릭터들이 존재한다. 이 한 리서치 전문 사이트에선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역대 최고의 호러 캐릭터를 공개 화제를 모았다. 5위는 영화 나이트메어의 프레디가 뽑혔다. 화상으로 흉측하게 변한 얼굴, 스트라이프 스웨터와 낡은 중절모가 트레이드 마크인 프레디는 꿈속에 나타나 살인을 저지른다는 설정으로 10대들의 잠을 설치게 했다. 또한 속편이 나올 때마다 진화하는 능력으로 최강의 공포 캐릭터로 불리기도 한다. 4위는 프레디와 함께 세계 3대 공포 영화 캐릭터로 꼽히는 13일의 금요일에 제이슨이 차지했다. 대표적인 슬래셔 무비인 13일의 금요일은 50만 달러의 저예산으로 8배 가까운 수익을 낸 최대 히트작으로서 10대들의 캠프장을 배경으로 한 하이틴 호러 무비의 원조라 할 수 있다. 어머니의 죽음 후 복수를 위해 살인마가 된 제이슨은 하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사람들을 무참히 살해한다. 아직도 제이슨의 하키 마스크는 사람들에게 그때의 공포를 다시 떠올려주게 한다. 역대 최고의 호러 캐릭터 3위는 오컬트 영화의 전설 오맨에 나오는 데미안이다. 어린 소년의 머리에 또렷하게 새겨진 악마의 숫자 666은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확인했을 정도로 강렬한 공포를 선사했는데, 거기다 자신을 가로막는 사람들을 모두 죽음으로 내모는 데미안은 옅은 미소만으로도 관객들을 경악시키기에 충분했다. 2위는 영화 조언에 등장한 토시오가 차지했다. 창백한 얼굴을 한 채 예상치 못한 공간에 등장해 한순간도 긴장을 놓을 수 없게 만드는 토시오는 입에서 나오는 특유의 소리로 원초적인 공포를 안겨준다. 역대 최고의 호러 캐릭터 1위는 영화 사탄의 인형의 주인공 척키다. 척키가 두려운 이유는 실제로 척키를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1993년 영국에서 사탄의 인형 광팬이었던 10대 소년 2명이 3살 어린 아이를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들은 살해 후 시체에 페인트를 뿌렸는데, 이 방법은 영화 사탄의 인형 2편에서 얼굴을 가격당하고 페인트를 뒤집어 쓴 척키를 연상시킨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들 호러 영화들이 잊혀지지 않는 이유는 관객들의 오감을 자극하며 끊임없이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은 호러 캐릭터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쩌면 영화가 아닌 현실에서도 존재할지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 사람들로 하여금 아직도 그들의 공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의문의 죽음, 충격, 그리고 계속되는 불행. 이는 호러 영화 속에 나오는 장면이 아니다. 영화가 끝난 후 제작진과 배우들이 실제 겪었던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공포들이다. 1973년에 첫 번째 영화가 공개된 이후로 현재까지 2억 3천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거둔 영화 엑소시스트는 엄청난 성공과는 반대로 저주받은 영화로 유명하다. 당시 악마가 몸에 들어간 여자아이가 몸을 거꾸로 하고 계단을 빠르게 내려가는 꿈을 꾼 윌리엄 프리드킨 감독은 며칠 후 자신의 꿈에 나타난 장면을 촬영했는데, 그날 밤 꿈에 다시 나타난 여자아이는 만약 나의 형상이 영화 장면에 나가면 당신은 물론 수십 명의 사람들이 나로 인해 사망할 것이다 라는 경고를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프리드킨은 촬영을 강행했고 악마의 저주는 시작됐다. 영화 촬영 도중 몇몇 스태프들은 의문사를 당했고 조명 감독은 떨어진 조명으로 목숨을 잃었다. 또 창밖으로 떨어져 죽는 역을 맡았던 배우 잭 맥그로는 일주일 뒤 똑같은 모습으로 사망했으며
데미안 신부 역할을 맡았던 제이슨 밀러의 아들 역시 오토바이 사고로 숨졌다. 저주받은 영화로 악명을 떨친 작품 또 있다. 1982년에 제작된 영화 폴터가이스트는 총 3편이 만들어졌는데 각 시리즈를 만들 때마다 사람들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던 것이다. 폴터가이스트 1편이 완성되던 해 극중에서 큰 딸로 나온 도미니크 더는 식도가 막혀 사망했고, 2편에 출연한 윌 샘슨은 영화가 완성된 다음해인 1987년 심장과 피 이식 수술 후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당시 폴터가이스트에 출연한 배우들의 죽음은 영화 이상의 화제를 낳았는데, 이후 3편이 제작된다고 하자 아무도 그 영화에 출연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헤더 오르크를 제외하고 새로운 배우들로 교체 영화를 제작했는데, 그럼에도 저주를 피할 순 없었다. 배우 줄리안 백은 영화의 완성을 보지 못한 채 1985년 위암으로 사망했고, 유일하게 전 시리즈에 출연했던 헤더 오르크는 장협착으로 13살의 어린 나이에 갑작스럽게 요절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죽음과 뜻하지 않은 사고로 영화를 넘어선 최악의 시나리오가 탄생한 것이다. 만약 그들이 그 호러 영화에 출연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영화에서 마주한 비극의 실체가 우연인지 아니면 악마의 저주인지는 아직도 미스테리로 남아있다. Honey, what is it? 호러 영화는 마음속에 의식하지 못하거나 무의식으로 존재하는 두려움을 끌어내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그려낸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절대 견고하지 않고 평범한 감각으로는 볼 수 없는 진짜 세계가 있다고 믿는 순간 공포는 현실이 된다. 인류의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감정을 자극하며 독특한 카타르시스를 안겨주는 호러 영화. 세상에서 가장 무섭지만 또 보고 싶은 영화가 바로 호러 영화다.